프랑스,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이 있는 관광 대국이죠. 또 입생로랑, 까르띠에, 루이비통, 샤넬, 디올, 에르메스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의 본고장이다 보니 나라 전체가 고급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선 관광, 명품, 문화, 예술 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프랑스를 만든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땅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서유럽 국가 중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오죽하면 프랑스 정치인들 중에는 프랑스의 가장 큰 장점을 언급할 때 산업 전체가 무너져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의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프랑스의 지리적 이점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생각해보면 약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이죠. 이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보니 열심히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처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 먼저 프랑스의 국토는 전체적으로 육각형 모양을 띠고 있고 면적은 총 5,490만 8,667헥타르로 우리나라보다 약 5.5배 넓은 나라이자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유럽의 남부와 북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남동쪽으로는 알프스 산맥과 쥬라 산맥이 스위스와 이탈리아까지 길게 뻗어 있고, 남서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을 건너 스페인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북동쪽으로는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데다가 시선을 바다로 돌려보게 되면 북서쪽으로는 영국해역, 서쪽의 대서양,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리고 이 프랑스의 대륙은 크게 산지와 평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북동쪽의 일부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낮은 구릉이나 평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상황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프랑스의 국토 6면은 여러 산맥과 바다가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리적 특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산과 바다가 천연 국경선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를 지켜왔죠. 반대로 프랑스가 인접한 바다는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제공해 지중해는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대서양은 영국과 북유럽을 포함해 아메리카 지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평원이 과거 프랑스를 침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으로 작용했거든요. 이 지역은 높은 산이나 바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과거 산업화를 이룬 독일이 평원지대의 길목을 통해 프랑스를 여러 차례 침략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봤을 땐 프랑스가 북동쪽 평원만 잘 틀어막는다면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랑스가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네, 바로 강입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수도 파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길이 776km에 달하는 센강을 비롯해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해 지중해로 흘러가는 론강, 독일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흐르고 있는 중부유럽 최대의 강인 라인강 등 프랑스에는 수많은 강들이 각 도시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 강들은 지나치게 좁지도 않고 물살도 험하지 않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각종 물자를 운송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흐르고 있는 강들은 철도와 같은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각 내륙지방으로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크고 작은 도시들을 발전시켜왔어요. 이와 동시에 안 그래도 비옥한 프랑스의 경작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인 농업을 성장시켰고, 그 결과 프랑스는 서유럽에서도 몇 안 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실제로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130%를 넘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45.8%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이 상당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전체 농경지 면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총 면적 약 1,004만 1,259헥타르이죠. 그리고 이 프랑스의 전체 농경지 면적, 프랑스 국토의 절반 수준인 약 2,70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EU 전체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농경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죠. 게다가 프랑스의 기후는 연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지만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등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때문에 프랑스의 기후는 유럽 기후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영향은 프랑스 내에서 다양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 등으로 각 지역마다 잘 되는 농사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고, 목초지에서는 축산업도 활발해 닭고기, 돼지고기가 풍부한 것은 물론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이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송진, 목재, 호두나무 등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사과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500여 종의 사과가 생산되기도 하고 2,000여 가지의 치즈가 생산될 정도로 각 품종마다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결국 프랑스의 농작물들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다양한 품목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프랑스 하면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네, 바로 와인입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국 중 하나예요. 이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와인하면 프랑스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만드는 주재료인 포도 품종만 해도
해도 수백 가지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쇼비뇽 블랑, 샤르도네, 피노누아, 까베르네 쇼비뇽 등이 있고 이들은 프랑스 각지에 있는 11곳의 주요 와인 생산 도시에서 나오는 품종들로 인정받고 있죠. 게다가 프랑스의 와인들은 고급화를 워낙 잘해놔서 수출할 때도 부가가치가 정말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와인서처 조사 기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순위를 매겼을 때 탑 10 중에서 하나만 빼고 프랑스의 와인이 9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런 값비싼 와인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고급 와인 산지인 보르도, 약 10만 5천 헥타르의 재배 면적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부르고뉴 등 세계적으로 최고의 와이너리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 대부분이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은 프랑스 곳곳에서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원산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영향은 훗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닌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고, 특정 지역에서 자란 특정 상품은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가치가 달라졌죠.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와인은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도 지역별 와인 관광 루트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인데, 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리아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주라는 것은 쉽게 말해 와인과 함께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진 마리아주라고 하면 생선은 화이트 와인, 육류는 레드 와인이라는 공식이 보편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대서양과 지중해, 비옥한 땅과 광활한 용토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요식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프랑스를 미식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까지 요식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벌어졌던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경제, 정치 등의 복잡한 이유가 결합되면서 순전히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만, 오랜 과거에는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국만 봐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많지 않다 보니 약탈과 무역에 온 힘을 쏟아야 했으니까요. 이에 반면 넓고 비옥한 땅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던 프랑스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국만큼 무역에 집착하지 않았고, 각 도시에서도 서로 잘하는 작물이 다르다 보니 각자 생산하는 작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 없이 교류하면서 윈윈할 수 있었어요. 결국 프랑스의 지리적인 이점은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프랑스가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정치 형태인 중앙 집권형 국가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물론 현재는 지방자치에 여러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치판에서 프랑스 산업 전체가 무너져도 먹고 사는 문제로는 고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보니 프랑스의 여러 정치인들 또한 자기들 땅이 좋은 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신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프랑스 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프랑스의 땅이 가진 특징을 정리해보면, 높은 산맥과 바다로 인해 오래전부터 외부의 침략을 막아줬고, 도시 전역에 흐르는 강은 사람들에게 생활터전을 제공해주면서도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넓은 국토는 대부분 비옥한 토양인데다가 프랑스가 가진 기후가 만나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면서 식량 자급률 130%의 와인의 나라, 미식의 나라가 되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라 중 하나는 프랑스다 일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기후위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프랑스 또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농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프랑스가 농업대국의 명성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